노년의 품격. 105살 교수가 말하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올해로 105살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맑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영양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크림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젊어 보이려는 집착을 내려놓은 날부터 진짜로 살기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저는 더 이상 듣기 좋은 말만 할 나이가 아닙니다. 진실이 때로는 쓰지만 그 쓴맛이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한 선배 교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어서도 머리를 새카맣게 염색하고 허리를 꼿이 세우고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늘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을 가장 못 견디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남은 것은 헤어 염색약 냄새가 밴 베개와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제1강. 염색의 거짓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를 염색하면 젊어 보일 것이라고, 조금 더 굶으면 예전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봐줄 것이라고. 저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두려움,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실제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고 나이에 끌려다니며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제가 90을 넘겼을 때 오랜 지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여성이었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머리가 새까맣게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그분의 취향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모자를 벗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두피가 붉게 헐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한 움큼씩 빠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흰머리로 다니면 너무 늙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흰머리가 늙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흰머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은 젊은 두피에도 자극적입니다. 하물며 70대, 80대의 얇아진 두피와 약해진 모낭에는 가혹한 것입니다. 잦은 염색은 모근을 서서히 죽여갑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목격했습니다.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흰머리는 세월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입니다. 잘 다듬어진 흰머리, 깨끗하게 관리된 은발은 그 어떤 검은 염색보다도 훨씬 더 품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품격은 색깔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2강, 극단적인 절식의 함정.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염색과 함께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가 바로 극단적인 식이 제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빼면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70대 이후에 몸의 굶주림을 강요하는 것은 회복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제 제자 중에 평생 학문을 연구한 훌륭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70이 넘어서도 체중 관리에 집착했습니다. 고기를 끊었고 밥을 반만 먹지 않았으며 기름기 있는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75살이 되던 해 그는 가벼운 감기 한 번에 2달을 누웠습니다. 몸에 저장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뼈는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절제하며 살았는데 결과가 영양실조라니. 7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의 몸과 다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칼슘과 철분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근육이 빠지고 피부는 더 빠르게 처지고 면역력은 바닥을 칩니다. 굶어서 날씬해진 몸은 젊어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진된 몸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끼를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고루 먹습니다. 몸이 요청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물을 주듯이 그래야 그 나무가 마지막까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잘 살아있으려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제3강 수면 부채의 대가. 제가 60 중반이었을 때 저는 한 동료 교수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아래였지만 학식이 깊고 정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밤이면 그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새벽 3시까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열정이 넘친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열정의 뒷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눈 아래에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고 피부는 빛을 잃었으며 손이 가끔씩 떨렸습니다. 일은 70살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수면 부채가 몸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수면을 단 한 번도 사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생계를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 헌신은 진심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된 지금도 그 습관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수리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가 하루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은 낮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잠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수면을 빼앗긴 몸은 수리를 받지 못한 기계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부서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갑자기 칙칙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얼굴이 부어 있습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몸이 내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70대에도 80대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잘 늙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며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진실 중 하나입니다. 제4강 술의 조용한 배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면보다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음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지인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사교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항상 중심에 있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반주로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잠이 잘 온다고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이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냥 그의 습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살이 되던 해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걷는 걸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얼굴빛이 탁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심각한 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음주가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킨 결과입니다. 술은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뇌는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술을 마시고 자는 밤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쉬지 못하는 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높이며 뇌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루 한두 잔이 괜찮다는 말은 젊고 건강한 몸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같은 양의 알코올에도 훨씬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해독하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멀리 하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그 한 잔이 진짜로 여러분을 쉬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는 것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진짜 휴식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화학 물질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아끼지 마십시오. 술은 아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지고 걸음걸이는 가벼워지고 아침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곧 여러분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라 진짜 나이를. 제5강 다시 사람이 되려면 저는 이 6가지 실수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생각해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색도, 식이 제한도, 수면 부족도, 음주도 분명 몸을 해칩니다. 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다릅니다.
그것은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그 무언가를 서서히 꺼버립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쓸쓸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쓸쓸한 죽음은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스스로 세상과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활달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도 많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나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기가 귀찮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날카롭던 판단력이 흐릿해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고 눈빛에서 반짝임이 없어졌습니다. 몸은 크게 아픈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어딘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 있었어.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혼자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대화가 자극이고 웃음이 자극이고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자극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 모든 과정이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끊기면 뇌는 조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의학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빠르게 저하되고 치매 발병 위험도 현저히 높아집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립은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나서서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사람들 만나봤자 피곤하기만 해.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체념과 겸손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조용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워가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가끔은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대화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웃고 가끔은 의견이 달라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뇌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모임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도 좋고 가까운 이웃과 잠깐 나누는 안부 인사도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존재한다는 느낌, 그것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과
고립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고 후자는 자신을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스스로 지우지 마십시오. 제6강 발걸음 삶의 언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걸었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입니다. 하늘은 아직 밝아오기 전이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걸음이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성큼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약속. 제가 80을 넘겼을 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학문을 논하고 함께 걷고 함께 나이를 먹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되기도 하기 전에 그 친구는 걷는 것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면 쉬었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면 쉬었습니다. 날이 흐려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몸을 아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과 몸을 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어깨는 안으로 말려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란히 걸었는데 그 3년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전자의 차이도 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움직였느냐 멈췄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70대 이후에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1년에 약 1%에서 2%의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치로는 작아 보이지만 10년이 쌓이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내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소화가 나빠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자립적인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자존감에 남기는지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헬스장에 가야 한다거나 땀을 흠뻑 흘려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70대 이후에 필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 벽을 짚고 서서 한 발로 잠시 서 있어 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지키고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자립적인 삶을 지켜냅니다. 저는 걷는 것이 단순히 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일입니다. 걸으면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마주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오늘의 하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웁니다.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몸이 세상과 연결될 때 마음도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세상과 연결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 몸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쓸수록 단단해지고 멈출수록 빠르게 허물어집니다. 기계도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슬듯이 몸도 오래 세워두면 굳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걸으십시오.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멈추지 마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아름다운 늙음에 대하여 저는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염색. 둘째, 극단적인 식이 제한. 셋째, 수면 소홀. 넷째, 습관적인 음주. 다섯째, 사회적 단절. 그리고 여섯째, 움직임의 부재. 이 6가지는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모른 채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6가지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젊어 보이는 것인가? 건강 수치가 좋은 것인가? 주름이 없는 것인가? 저는 오랜 시간 끝에 이 답에 이르렀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져가는 것들, 젊음, 체력, 때로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를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만들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몸을 움직였고 먹고 자는 것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흰머리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입니다. 주름은 여러분이 웃고 울고 견뎌 흔적입니다. 조금 굽은 허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짐을 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진심으로 압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이 나이가, 지금이 몸이, 지금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색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멈추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일찍 잠드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오래, 더 맑게 즐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것은 민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돌이켜보면 순식간이기도 했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걷고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고 느꼈던 그 모든 날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 총 약 12, 0, 15, 0자, 6, 19, 10분 읽기.